네, 안녕하세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디자인에 정말 젬병인데 어쩌다 보니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하다가 템플릿을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네,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 제 인생 역사상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그런 PPT가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리퀴디티 스테이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살짝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게 번역되기로는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유동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스테이킹을 유동화한다는 개념부터 조금 시작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계시면 제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조금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제가 천천히 다 잘 떠먹여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동성 스테이킹으로 가기 전에 스테이킹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상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스테이킹 리워즈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각 스테이킹 지원하는 블록체인별로 얼마나 TVL이 지금 갖춰져 있는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제 조금 이제 스테이킹을 자주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게 아마 주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말 기준으로 스냅샷을 찍어왔습니다. 대강 보니까 뭐 이더리움이 뭐 굉장히 뭐 이제는 뭐 더머지가 됐으니까 이더리움에 있는 스테이킹 규모가 거의 압도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솔라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스테이킹이 있고 뭐 카다노, BNB 체인, 뭐 USD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USD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하는 플랫폼 뭐 그런 것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여기 스테이블 코인도 잡힌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테이킹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많은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스테이킹이 되게 규모도 크고 인기가 많을까라는 걸 봤을 때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백단으로 가서 이제 POW와 POS의 어떤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개인적으로 POW와 POS를 옛날에 기초 개념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그림인데요. 이제 룰렛을 돌린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이제 예를 들어 POW에서는 각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을 룰렛판을 돌려서 이제 걸리는 사람한테 지급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 룰렛 안에 있는 각 파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뭐 흔히 말하는 해시레이트 혹은 더 직관적으로 가서는 각각 컴퓨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에 따라 파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이 POW에서 리워드 획득률을 높이려면 좋은 컴퓨터를 사고 좋은 어떤 리소스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OS 같은 경우는 저 룰렛을 똑같이 돌리지만 저 파이의 어떤 분포가 컴퓨팅 파워가 아니라 얼마나 스테이킹을 많이 해놨는지, 즉 어떻게 보면 지분에 따라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이 어, 있는 POS가 POW보다 조금 더 이제 뭐 열등한 것도 있겠지만 뭐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나도 뭔가 블록 생성에 기여를 해서 나도 리워드를 받고 싶어라고 결심을 했을 때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자본만 있으면 POW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 뭐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뭐 주식을 사는 것처럼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POS라는 것의 어떤 스테이킹이 정말 수월하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직 그래도 너무 어렵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 영어권에서는 이제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로켓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흔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 중 하나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펙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랩탑의 성능을 그대로 뺏겨온 건데, 뭐 CPU가 1.80GHz밖에 안 되고, 메모리는 8기가, 그다음에 스토리지는 500GB,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는 뭐 한 $100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근데 이제 왼쪽에 테이블을 보시면 각 네트워크별로 이제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한 어떤 최소 요건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표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비집고 조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시 POS에서 내가 밸리데이터 역할 혹은 스테이킹을 해서 뭔가 리워드를 얻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SaaS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SaaS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개념이 아니고 스테이킹 as a service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as a service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기존에 내가 직접 스테이킹을 했을 때는 POW보다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개인 PC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높은 사양 수준도 있고 그리고 노드 운영을 조금 이제 잘못 실패하게 되면 이제 슬래시라고 표현되는 기존의 자산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스테이킹 최소 규모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라는 여러 가지 또 DApp들 혹은 이제 웹2 기반 서비스들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킹 에서 서비스 개념이고 제가 이 스테이킹 에서 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다가 리츠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리츠하고 함부로 이제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제 한국 리츠협회에서 제가 정의를 가져오고 또 리츠의 어떤 메커니즘을 봤을 때 한마디로 그냥 집합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츠 뭐 이렇게 금융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셔서 뭐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해서 다수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 조달된 이제 굉장히 훨씬 커진 규모의 그 투자금을 바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렌트 수익 같은 것들을 어, 받아서 다시 투자자들한테 배분해주는 방식의 어떤 증권형 뭐 부동산 투자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살짝 제가 마음대로 한번 고쳐봤는데요. 스테이킹 에스 서비스 개념은 마찬가지로 사스라는 어떤 플랫폼이 다수의 어떤 크립토 투자자들로부터 크립토를 받아서 그것을 집합 투자 개념으로 특정 이제 POS 기반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을 해주는 약간 대리 혹은 위임 그런 역할을 하는 개념이 바로 사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간단하니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하지만 이렇게 사스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 기존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란센이라는 또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들고 왔는데 뭐 여기는 아직 이더2라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데 뭐 이제는 이더죠. 이더상에 이제 스테이킹 전체 총량을 각각 어드레스 이제 레이블된 어드레스로 다 구분을 해서 이게 얼마나 조금 잘 분산이 돼 있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리도 파이낸스가 이제 굉장히 많고 유명하듯이 뭐 그다음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바이낸스 등등에서도 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딱 보니까 특정 소수의 어떤 사스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한테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점 시장이기도 해서 이 점이 뭐, 네, 한번 심심해서 데이터 삼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스에는 여러 가지 또 타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 즉 유동성 스테이킹이라는 메커니즘의 사스인데 이 리퀴드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스라는 이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스테이킹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동성을 조금 개선시키고자 나온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퀴드가 붙였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입문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스테이킹 자산은 특정 기간 동안 이제 혹은 이제 밸리데이터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이제 자산이 이제 락업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른 데로 송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다른 데로 굴리고 싶거나 했을 때 그렇게 뭐 손쉽게 포트폴리오를 또 다각화하기 혹은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주기 어렵다라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세 자금이나 아니면 IPO가 떴을 때 IPO로 산 주식이 또 그것도 이제 락업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묶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킹이 해결 방법으로 조금 고안을 해놓은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락업이 된 이 스테이킹 자산, 예를 들어 이더를 담보로 해서 1대1 이제 가치가 똑같은 그러니까 뭐 한 개 이더라면 한 개의 이제 뭐 토큰을 발행을 해서 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동산 담보대출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정기예금 담보대출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방금까지도 또 계속 고민을 해봤지만 아닌 것 같다고 그랬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예금 담보대출은 발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다른 예금자로부터 이제 쌓아놓은 어떤 은행의 어떤 자산에서 일부를 떼서 그냥 전달을 해주는 개념인데 이 리퀴드 스테이킹에서는 이 새롭게 발행을 해준다는 거니까 굳이 이제 현실 금융 경제에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저한테 어떤 거를 담보로 어, 원화를 발행해주는 약간 그런 조금 독특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담보 발행된 토큰으로 ST 이더로 이제 다른 투자기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네, 그렇게 다른 투자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유동성을 확보시키고자 한 어떤 고안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리더 파이낸스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더를 대신 스테이킹 해주는 걸로 유명하지만 뭐 이더도 있고 솔라나, 매틱, 폴카다, 그다음에 쿠사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피스틱 파이낸스라는 건데 뭐 제가 이거를 추천해서 가져온 거는 아니고 그냥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가져온 건데 피스틱 파이낸스도 이더리움, 그다음에 바이낸스의 BNB, 그다음에 코스모스의 아톰, 그다음에 이 persistence.라는 메인넷의 또 XPRT라는 것을 이제 스테이킹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퀴드 스테이킹의 개념을 조금 메커니즘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피스틱 파이낸스를 한번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유니스왑하고 수시스왑 제가 스냅샷을 찍어온 건데요. 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네모 박스를 쳤죠. 저 부분이 이제 다 이 피스틱 파이낸스 기반으로 이제 발행되고 있는 토큰들입니다. ERC20들인데 예를 들어 저런 토큰들이 이더리움이나 뭐 USD 코인이나 USD 테더 아니면 WBTC, WE더 등등으로 수합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상장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Unlocking Liquidity for Staked Assets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피스텍 파이낸스를 사례로 해서 조금 더 잘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으로 메커니즘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뭐잘 아시지만 조금 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훑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랩핑입니다. 랩핑이 어, 여기 정의에 쉽게 적은 것처럼 토큰을 전혀 다른 표준 사양을 지닌 토큰으로 전환하여 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환을 하는 방법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환되는 그 투 토큰은 반드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메인넷에서 규격에 맞는 토큰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 가끔씩 그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랩핑을 기존의 토큰을 소각하고 새로운 토큰을 민팅한다라는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토큰을 소각하는 개념은 아니고 주로 이제 기존의 토큰을 락시키고 새롭게 민팅되는 토큰이 이제 민팅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하는 게 아니라 락한다라는 개념 한번 머릿속에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랩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WBTC가 가장 조금 클래식한 그런 랩드 토큰인데 BTC하고 WBTC가 여기 트레이딩 뷰 차트처럼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1대1 비율을 조금 갖추고 있는 게 스마트 이제 WBTC를 랩핑해주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가 정확히 1대1 비율로 민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의 반복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 역시 1대1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랩핑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잠깐 훑어봤고 이제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앞서 우리가 충분히 본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스테이킹을 조금 봤는데요.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가상자산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락업시키고 그리고 해당 락자산을 블록의 생성이나 합의 과정에 활용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리워드와 함께 돌려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금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순전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무데도 사실 레퍼런스를 참고하지 않았고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기존 거시경제에서 통화순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화순수라는 개념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처음에 김진석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달러를 예금으로 보냈으면 은행이 그 100달러 중에서 뭐 90%에 해당되는 것을 누군가한테 대출해 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저브로 남기고 또 그 90%에 해당되는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다시 또 예금으로 또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되다 보면 이게 결국 이 무한 등비 수열의 합처럼 100달러, 90달러, 81달러 등등등등등 다 합쳐지면 결국 이 은행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거시경제의 어떤 경제 규모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바로 통화순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이 통화순수의 효과를 누릴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락업되고 그 스테이킹 했다고 해서 그거를 누군가한테 또 대출을 해줄 만한 그런 굉장히 뚜렷한 어떤 프로세스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킹을 딱 해놓으면 개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시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통화순수가 효과가 조금 누릴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단순히 해놓으면 이 크립토 시장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경제 규모의 어떤 뭐 성장 이런 거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친구를 소개해드린 이 랩핑과 스테이킹을 결합한 게 바로 유동성 스테이킹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봤었던 이 어려운 그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를 제가 넘버링을 해놨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우선은 왼쪽에 제가 요약을 글로 먼저 적어놨어요. 저거를 먼저 보시면 이 그림을 따라오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스테이킹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김진석이 100 아톰의 어떤 어마운트를 스테이킹에 바로 스테이킹을 했다. 그랬으면 그게 바로 끝입니다. 그 100 아톰 스테이킹 한 걸로부터 이제 리워드를 뭐 받는 식으로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리퀴디티 스테이킹 방식에서는 100 아톰을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그 스테이킹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리워드가 발생하고 그리고 새롭게 이 100 아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된 100 스테이크드 아톰이라는 이제 새로운 토큰을 또 다른 곳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또 추가적인 뭐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를 이제 분기를 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 이제 1번부터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이제 제가 이제 어, 디센트 월렛에 100 아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 아톰이 이제 제가 그 배경으로 그려놨듯이 이제 코스모스의 거버넌스 토큰인데요. 그 100 아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리퀴디티 스테이킹을 이용을 하고 싶어서 이 피스테이크에서 운영을 하는 이 MPC 월렛에 제가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제 지갑에서 100 아톰이 피스테이크에서 운영하는 MPC 월렛에 송금이 되고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랬을 때 어, 2번을 보시면 이제 피스테이크 MPC 월렛에 서 이제 받게 된 이 100 아톰을 이제 피스테이크에서 기존에 구현을 해놓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랩핑이 됩니다. 랩핑이 돼서 이더리움 상에서 이제 랩핑이 되는데 100 아톰이 랩핑이 돼서 100p 아톰이라는 심볼을 가진 이 100p 아톰으로 랩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랩핑 개념에서 봤듯이 100 아톰이 락업이 되고 그리고 100p 아톰이 민팅이 되게 됩니다. 랩핑 개념. 그리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스테이킹을 하려고 합니다. 100 아톰을 본격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려고 이제 뭐 신청 비슷한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피스테이크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랩핑은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소각하고 민팅하는 개념인데 이제 100p 아톰을 소각시킵니다. 소각시키고 그것과 역시 1대1 밸류로 이제 민팅이 되는 100 STK 아톰이라는 것이 역시 똑같은 이더리움 상에서 발행이 됩니다. 이 100 STK 아톰이라는 것은 개념부터 보면 이게 바로 제가 스테이킹을 신청을 했다는 어떤 징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 STK 아톰을 제가 징표로 받았고요. 그리고 6번으로 가시면 제가 스테이킹 신청을 했기 때문에 피스테이크 스마트 컨트랙터에 의해서 이제 6번을 보시면 저 피스테이크 MPC 월렛에 있었던 기존에 제가 이제 송금을 했었던 저 100 아톰 저것을 저거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제 이제 POS 체인 네모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밸리데이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스테이킹 위임 이제 피위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게 돼서 이제 그 풀 안에서 또 추가적으로 100 아톰에 해당되는 만큼을 진짜 코스모스 이제 스테이킹 풀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번까지의 내용이었고, 그러면 9번을 다시 돌아보시면, 9번에서는 제가 아까 스테이킹을 했다는 징표로 100 SDK 아톰을 들고 왔는데, 그 징표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로 이제 민팅을 해서 이제 마치 담보 발행되듯이 이제 받은 거니까,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 나 수시 수합에서 이더로 바꿔서 또 다른 데로 한번 내가 투자에 활용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수시 수학 같은 데 가서 여기 100 SDK 아톰을 0.8534 이더로 이제 컨버트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제 사실 제가 이 전체 메커니즘이 가능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릿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브릿지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 피스테이크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하고 그리고 피스테이크 MPC 월렛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신호를 이제 송수신하는 그런 서드 파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드 파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에 있는 피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피브릿지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실행이 된 어떤 결과값들을 또 잘 듣고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피스테이크 MPC 월렛에서 발생하는 것들 혹은 뭐 밸런스 같은 것들을 잘 듣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스테이크 MPC 월렛의
이제 트랜잭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직접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이너 역할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브릿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국 이 사실 크로스 체인의 어떤 이슈와 좀 맞닿아 있다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크로스 체인이 우리한테 조금 굉장히 유용하고 또 잠재성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단점을 굳이 살펴본다면 브릿지 이슈 혹은 그런 여러 가지 뭐 외부 공격 이슈에 대해서 기존의 사례들도 많고 하는데 이 피스택 파이낸스라는 혹은 리퀴디티 스테이킹 역할을 하는 이 피브릿지 역시 이런 크로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를 비슷하게 이제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솔라나 워몰 사태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저기 BNB 체인하고 BSC 체인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바이낸스 브릿지에서도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크로스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어 뭐 케이스를 제가 열거를 해본다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 6번 부분을 보시면 6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100 아톰을 이제 피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자산을 뭐 이동시키거나 뭐 이제 실행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너 역할을 피브릿지에 있는 이제 각 화이트리스트 밸리데이터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어떤 신청을 한 사용자들의 자산을 그 특정 피브릿지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다 사인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피브릿지라는 것 자체가 외부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 피브릿지 내에 존재하는 또 밸리데이터들이 만약에 뭐 만약에 악의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슈는 뭐 파장이 커질 수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뭔가 이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리퀴디티 스테이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먼저 시장의 유동성. 이렇게, 락업된 뿐만 아니라 그 락업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해줌으로써 조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나 아니면 변화의 어떤, 변화를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시장의 유동성을 이제 향상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리퀴디티 스테이킹의 어떤 메커니즘을 기술적으로 뜯어봤을 때 랩핑과 스테이킹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릿지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퀴디티 스테이킹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기한이 없는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태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스태킹은 이제 스택스에서 네이밍을 한 그런 내용인데 스택스에서 스태킹을 하면 이제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더를 넣으면 이제 이더를 받잖아요. 근데 스택스에서 스태킹을 하면 어, 스택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 BTC나 뭐 XBTC라는 또 랩트 토큰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해라는 측면에서 이제 스택스에서 스태킹이라고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킹이 스테이킹과 또 어떤 점들이 다른지 이제 이 링크로 한번 찾아가셔서 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그런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